감성돔 서기향. 몰려오는 두통에 작업을 중단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나는 LED 등이 켜져 있는 미니 수족관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솟구치는 기포 사이로 감성돔 치어가 유영하고 있다. 저 치어들은 방송국에 파견된 외주 PD인네가 현재 제작 중인 물고기의 성전환 촬영을 위해 어촌을 직접 찾아가 구해온 것이다. 시선으로 감성돔의 움직임을 쫓기를 한참이었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뇌관을 자극하던 청각이 시각으로 변형되더니 나는 객석에 홀로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되고 감성돔 치어는 무대 위의 배우가 되었다. 나는 지금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몇 마디 다툼 끝에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서 시작된 별거가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을 나가는 일이 분기별로 한 번꼴로 그 기간이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보름일 때도 있었다. 아내에 대한 묵은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나였다. 협의 이혼이 성립되려면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돌이 지난 은별이는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여느 엄마 같으면 아기가 자신을 찾아 울지 않을까 마음이 조급할 텐데 아내에게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느냐,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반면 의무를 이행하는 일에는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회피해버린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려있는 듯하는 아내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베르나리의 소설처럼 인간의 몸이 투명체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내부에 있는 장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는 것도 그런 아내 때문이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관심사는 나도 아이도 집안 살림도 아닌 오직 자신뿐이었다. 여성들이 결혼해 가정생활에 집중하다 중년이 되는 즈음에는 자아 함몰 내지는 실종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 여행 가방을 싼다는 말은 더러 듣고 보았다. 아름다운 방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달랐다.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 중학교 때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아내가 내게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 보인 적은 없지만 한창 예민할 시기인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상처가 적지 않을 건 뻔했다. 가능한 그 일과는 별개로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하다가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볼 때마다 문득문득 편모나 편부스라에서 자란 사람들 중 덜어 있다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덜컥 겁이 났다. 거기까지는 너무 심한 비약이라고 부정을 해보지만 근거는 충분했다. 동생 역시 그런 형수가 일반적인 여자들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면서 혹시 그 탓이 내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 여자에게 기죽기 싫어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 허세를 부리다 신뢰를 잃은 나머지 그 불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의혹을 비쳤다. 결혼 전 아내를 상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인 적은 없었지만 허세나 허풍을 친 기억은 없다. 그런 일과는 무관한 문제로 집안의 아내는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자악 가라앉아 마냥 무력했다. 그 피해가 적지 않다 보니 결혼 3년이 지난 지금 나의 생활은 매일이 악몽이다. 내가 아내에게 본격적으로 이혼을 거론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 물고기의 성전원이라는 다큐 제작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1년 전 바다 환경 오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감성돔을 비롯해 5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성전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 제작 기간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방송을 위해 필히 촬영해야 하는 어종을 수컷에서 암컷으로 웅성선숙하는 흰동가리, 반대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자성성숙하는 용치기 놀래기는 태어날 때는 수컷이지만 암수 한 몸인 자웅동체를 거쳐 성어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감성돔. 반대로 암컷에서 수컷으로 자성성숙하는 능성어를 비롯해 산호초 놀래기, 청소 놀래기, 용치기 놀래기, 드렁허리 같은 어종들로 제안했다. 촬영에 참여할 스쿠버 다이버를 찾아다니던 중 지인을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아 카페에서 미팅을 했다. 인어공주라고 불러주세요. 안유진이라는 이름이 박힌 명함을 내게 건넨 여성 스쿠버 다이버는 이름 대신 아이디로 자신을 소개했다.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근육, 무대를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은 늘씬한 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역동성이 충격적일 만큼 신선한 매력을 풍겼다. 그녀가 들려준 경력은 제법 화려했다. 스쿠버 다이버가 된 동기는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체전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이 있는 수영선수 생활을 거쳐 스쿠버 다이버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린다는 팔라우의 한 호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스쿠버 다이버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지금도 1년의 3분의 1은 남태평양 바다에서 지내고 있어서 내가 말한 어종들 대부분 촬영 필름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제작을 함께 해도 될 것 같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프로그램 제작 의도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녀와 헤어졌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한 21평 좁은 아파트 안은 아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샤르트르의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로강탱처럼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하며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큰 나머지 삶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었다. 아기는 벗어던져 놓은 옷가지와 아기 용품들이 널려있는 거실 바닥에 앉아 유아용 실로폰을 땅따따 땅땅 치며 놀고 있었고 아내는 남의 애 보듯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휴대전화에 시선을 받고 있었다. 까 아빠. 잠깐만. 나를 향해 달려드는 아기를 피해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실내복을 갈아입고 나왔다. 아빠 손 씻고 안아줄게.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는 그동안을 못 참고 아기는 아빠를 부르며 울어댔다. 내가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내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봐. 온종일 회사 일로 정신없이 뛰다 온 나를 놀러 갔다 온 사람에게 말하듯 한마디를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아내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져 뒤통수를 노려보다가
딸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아이를 억지로라도 재워야 했다. 아직 눈이 말똥말똥한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 모습을 딱하게 여긴 본가 어머니가 부다못해 자청해서 육아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내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어머니 딴에는 고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꽤나 노력했다. 용돈 요구 같은 건 아예 없었고 안부 전화 요구, 식사 제한, 집안 대소사의 음식 장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설거지를 시키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다. 내가 난감해하면 어머니는 아내가 어릴 때 엄마를 잃은 영향으로 모녀가 소통하는 법을 익히지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런 배려도 소용없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는 너희들 문제에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네가 더 이해하고 참아보라시면서 등을 토닥이기만 하신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외할머니께서는 예전에는 친정에 온 딸에게 친정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이 집 저 집 모두 시어머니가 장가간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혀를 쯧쯧 차셨다. 나는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녀 평등이 사는 데는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남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이해 못할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상 증세 때문이었다. 방송국 정규 직원도 아닌 외주 제작사에 소속된 파견직인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적인 일들은 모두 접고 제작에만 올인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했다. 아내는 그런 내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요구했다. 만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드러냈다면 결혼은 생각조차 않았을 것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짧은 연애 기간 중에도 조금 독특한 성격이라는 걸 느끼기는 했지만 나름 상냥하고 사랑스런 면도 있었다. 내가 기대했던 결혼의 달콤함은 혀끝만 달달하게 하다가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아내의 성향에 내가 질리기 시작한 것은 딸 은별이를 낳은 후부터였다.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배가 고파 울어도 배변을 보고 울어도 적극적으로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보니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잠시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울었다. 산후 우울증이 온 것이 아닐까. 다소 심해 보이는 아내의 무력증을 염려하며 100일까지는 안쓰럽게 여겼다. 하지만 아이가 첫 돌이 지나도록 아내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나머지 집을 나가 있을 때면 남의 손에 아기를 맡긴 듯 마음이 불안해지기까지 했다. 이제 매일 아빠가 바빠지는데 널 어쩌면 좋니? 내일부터 제작과 관련된 섭외 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인 인어공주가 촬영 필름을 넘겨주면 본격적으로 편집에 매진해야 한다. 당분간 아이를 봐줄 시간이 없다 보니 걱정부터 앞섰다. 아이는 등을 토닥거리기를 20여 분 남짓 만에 고개를 옆으로 스르르 떨어뜨렸다.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 아기 침대에 살그머니 내려놓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다. 대야에 넘치도록 담겨있는 아기의 옷들이 눈에 띄었다. 아, 정말. 가스라이터의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탁 하고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분노가
발화되었다. 격화의 순간 안방으로 달려가 아내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사리가 솟구쳤다. 이 분노를 발산하는 순간 내 인생은 정지되고 말 것이다. 비극을 피하기 위한 응급조치는 단 하나.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10까지 세었다. 그리고 나를 타일렀다. 이건 네가 선택한 삶이니까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며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를 썼다. 대야에 가득 담긴 아기 옷을 꺼내 빨래판에 놓고 문질렀다. 내 안의 분노처럼 비누거품이 부글부글 인다. 그렇게 손빨래를 마친 아기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탈수를 한 후 대야에 담아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건조대에는 어제 빨아 널은 옷들이 그대로 널려있다. 아기 옷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수건, 내 와이셔츠, 아내의 팬티와 브래지어도 있었다. 먼저 아기 옷을 걷고 다음에는 내 와이셔츠와 수건을 걷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팬티를 걷으려던 내 손이 주춤했다. 네 건 네가 걷어라. 아내의 속옷을 그대로 두고 새로 빤 아기 옷을 건조대에 널었다. 이것이 전부라면 내가 신세를 이렇게까지 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기 기저귀가 대부분인 쓰레기 재활용 봉투가 하나, 둘, 3개나 되었다. 분리수거 날짜가 어제였는데 또 깜빡한 모양이다. 개수대에도 아침밥인지 점심밥인지 밥을 먹고 던져놓은 그릇에는 밥풀이 말라붙어 있고 먹다 남긴 우유가 들어있는 아기 젖병도 있었다. 아내는 나보다 4살이 연상이다. 내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건 서둘러 마신 김칫국이었다. 아내는 살림과 육아 모두 완전 꽝이었다. 청소는 고사하고 아기를 돌보는 일조차 건성이고 나르시스처럼 SNS에 올려놓은 자신의 결혼 전 사진에 시선을 받고 있을 때가 허다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 인생은 결혼과 동시에 망한 것 같아 한숨만 푹푹 나왔다. 폭발 직전인 감정을 애써 다스리며 설거지를 한 다음 젖병을 씻어 살균 소독기에 넣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12시를 넘어섰다. 당연히 아내와 딸아이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향해야 할 발걸음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뒷걸음질 쳐졌다. 작업실로 쓰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적은 월급에 보태려고 부업 삼아 하는 동영상 편집도 해야 하는데 온몸이 노곤해지며 눈꺼풀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감겼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자.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 다리를 펴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적은 월급이 미안한 나머지 아내에게 특별한 무엇을 바란 적이 없었다. 아이에게 조금만 더 집중해주고 대충이라도 집안 정리를 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전업주부라 해도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주일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아기를 내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자유롭게 마음껏 쉬다 오라고 배려하고 있는데 겨우 그런 정도로 생색을 내느냐며 시큰둥했다. 참다 못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하면 변명도 항의도 없이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집을 뛰쳐나가는 일을 반복했다. 타협도 개선도 거부하는 아내에게 더는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결혼을 하면 보란듯이 예쁘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진행되어 날로 추해지고 있었다. 삶의 질이 이렇게 바닥으로 군두박질 치는 일은 내 인생 계획서에는 없던 일이었다.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나부터 살고 보자며 아이를 외면하고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말아야 하는 걸까? 한 달째 머릿속만 어지러울 뿐 결정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피로감이 극에 달한 나머지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 통증이 느껴졌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작업을 한다는 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내리 자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컴퓨터 책상과 리클라이너 소파 사이에 겨우 한 사람이 몸을 눕힐 만큼 있는 좁은 공간에서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누워 있었다. 눈을 뜨게 된 것도 뭐가 말라항한 것이 내 다리를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뭐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고 보니 아기였다. 안고 방을 나와 보니 아내가 싱크대 앞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다. 물고기의 성전환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게 되어서 당분간 계속 늦을 거야. 그럼 아기는 계속 나 혼자 봐야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출근 전에 아기 목욕시키고 가. 할 일이 생기면 연상여치를 내며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듯 시키는 말버릇에도 넌더리가 났다. 출근하기도 바쁜 아침에 아기 목욕을? 어이가 없어 아내를 노려보았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온 후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전쟁 같은 일상에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실종 욕구만 팽배해지고 있었다. 방송국에 도착했다.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인어공주로부터 예전에 촬영했다는 감성돔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넘겨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 내가 오후 5시 그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그녀가 곧바로 예스라고 대답했다. 스태프들에게 할 일을 제시하고 섭외 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약속 시간이 되어 있었다. 강남의 그 카페로 갔다. 인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억의 시간을 흘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하등동물인 물고기들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를 내게 넘겨준 그녀가 말했다. 왜죠? 혹시 트랜스젠더를 꿈꾸나요? 나는 동기생 중에 동성애자인 한 녀석을 떠올리며 물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3년째 동거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자신은 일이 좋고 남자친구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쪽 집안 모두 동거를 문제 삼고 있는 중이다 보니 가끔은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하는 감성돔이나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는 흰동가리처럼 인간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성전환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결혼 전만 해도 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보수적인 측면이 강했던 탓에 사전 동거는 위험한 일로만 여겼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전 동거는 절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가 결혼 전 동거를 택한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나는 엄지손가락을 빳빳하게 세워 보였다. 아내를 만나기 전 유학 중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졸업하고 귀국한 후에도 1년 남짓 더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여자친구가 원한 결혼 상대자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남자였다. 4년간 내 유학 자금을 대기에도 빠듯했던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여자라는 생각에 별 미련 없이 포기했다. 나와 헤어진 여자친구는 곧바로 선을 본 남자와 결혼해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사랑은 먼지만 날리고 떠난 버스처럼 나를 떠났는데도 한동안 텅 빈 자리가 느껴지며 외로움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즈음 친구 준용이 결혼해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나도 저런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던 무렵에 만난 여자가 아내였다. 무용을 전공했지만 발레리나가 아닌 요가와 필라테스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균형이 잡힌 쭉 뻗은 몸매에 방실방실 웃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 어느 하루 아내의 제의로 의해 발레 공연을 관람한 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가 통유리창을 통해 보였다. 아유, 예뻐라. 요즘 아기들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가 되면 그렇다고 하던데요. 주변에 딩크족이 많다 보니 물어보는 말인데요. 아기 좋아해요? 네.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출산이 곧 애국인 때 아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기부여는 충분하니 오늘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건 어때요? 동기부여가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지만 그날 그렇게 주고받은 말들이 관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아내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달에 임신을 했다. 내가 바라던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에 젖어 있는 사이 현실은 계획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임신한 아내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온종일 잠에 취해 지내는 날이 허다했다. 그때는 아내를 안쓰럽게 여기며 진심으로 떠받들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우는데도 아내는 잠에 취해 있을 때가 많고 아이가 수족구에 걸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날 밤에도 아기를 내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강적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다. 아내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강적을 만났나. 결혼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점차 아내를 대하는 내 마음이 삐딱해져 가더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바람이라도 나서 나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감정이 바닥을 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감독님은 돌진한 아기가 있다고 하셨나요? 신혼에 아이 재롱까지 합쳐 한참 깨가 쏟아질 텐데 제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면 무시해 주세요.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마디 하고 인어공주와 헤어졌다. 필름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나는 다시 방송국으로 갔다. 다행히 상태가 좋아 방영 가능한 A컷이 제법 되었다. 아쉬운 것은 감성돔 성어만 있고 치어가 없었다. 치어 촬영을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보다 트릭을 사용하기로 했다. 치어를 구해 수조 속에 넣고 촬영하는 방법이었다. 문제는 치어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있었다. 20cm 이하의 치어를 잡는 것은 불법이므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 어촌으로 직접 내려가 고기잡이를 나가는 선장에게 그물에 걸려오는 치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대형마트 애완동물 판매 매장으로 갔다. 미니 수족관과 저면 여과기, 산소작동기, 기포기를 포함해 감성돔 치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부속품들은 샀다. 그걸 차에 싣고 집으로 왔다. 이번 주말에는 감성돔 치어를 구하러 거제도로 출장을 다녀와야 해. 며칠이나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출장을 가는 걸 여행하는 걸로 여기는 듯
독박 육아를 하게 된 일에 불만만 표하는 아내를 못 본 척하고 수조를 설치했다. 사흘 후 주말, 예정대로 거제도로 향했다. 거제도에 도착해 민박집에 숙소를 정한 나는 횟집을 돌아다니며 치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다녔다. 한 횟집 사장이 처남이 선장이라고 하면서 내일 새벽에 출항할 때 부탁해보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늦은 밤부터 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새벽까지 파도가 어찌나 센지 출항하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랬다. 3일째가 되는 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며 배가 출항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횟집으로 가보니 사장이 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에는 물고기가 있었다. 내가 부탁했던 감성돔 치어였다. 식사를 하고 나자 횟집 사장이 비닐봉지를 묶은 끈을 풀더니 공기를 주입했다. 나는 차 트렁크에서 준비해간 아이스박스에 비닐봉지를 싣고 곧바로 서울로 출발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해보니 아기 이마에 벌건 자국이 나 있었다. 애 안 보고 또 자빠져 잤니? 바짝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거칠게 내뱉고 말았던 그때였다. 네 눈에는 아기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사흘 만에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고작 그 말뿐이니? 말해봐. 난 너에게 뭐니? 씨바지였다가 이제는 베이비시터인 거니? 말해봐. 말해보라고. 흥분한 아내가 악다구니를 썼다. 씨바지고 베이비시터였다면 내가 이러고 살겠니? 벌써 잘라버리고 말았지. 어떻게 된 여자가 아내와 엄마라는 귀중한 자리를 씨바지와 베이비시터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자. 마침내 내 입에서 금기어가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혼? 진심이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못한 게 뭔데? 정말 몰라서 물어?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신에게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살려면 일하고 애 보고 살림까지 하면서 당신을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니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그럼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주말마다 휴가 줬잖아. 내 친구들은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 쓰고 살면서도 이런 말 안 들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데 갑자기 괴성 같은 외마디를 내뱉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아내는 다음날 아침 이혼을 고려해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나와 다툴 때마다 친정으로 간 아내는 처음에는 사흘, 그 다음에는 일주일, 열흘, 또 그 다음에는 보름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데미지도 없었다. 다만 그때마다 아이를 떼어놓고 집을 나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 면목이 없을 뿐이었다. 머리보다 몸을 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내도 자신의 생각을 조리정연하게 표현하는 일이 서툴렀다. 감정이 극도로 상했을 때는 침묵이 아니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악을 쓰다가 장인만 계시는 친정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내의 시위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제풀에 풀어져 집으로 돌아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같은 패턴으로 일상을 영위해 나갔다. 더는 같은 불화를 반복을 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는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까지 쓰고도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고. 내 능력을 탓하던 아내의 말이 오기까지 자극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다. 이혼 문제로 고심 중인데 친구 준영이 얼굴이나 보자는 연락이 왔다.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혼을 전제로 아내와 별거 중인 일을 털어놓았다. 이 문제에 대한 내 솔직한 생각은 그래. 어쩌면 네 와이프를 무력하게 만드는 주범이 네가 아닐까. 이 남자는 내가 뭘 해줘도 만족을 모르고 무시만 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반발심으로 왜곡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뭘 잘 못해준다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집안일이든 육아이든 뭘 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다니까. 그러면서 내 능력을 탓해. 나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어. 아무리 전업이라 해도 육아가 쉽지 않은 것은 알기에 주일마다 아기는 내가 보고 아침 8시부터 자정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고 자유시간도 줬어. 그랬으면 나머지 시간은 충실해줘야 하잖아. 결혼할 때 내 월급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제 와서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까지 들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같이 더 살면 나는 아주 망할 것 같다니까. 네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은 아니지. 네버. 왜 그러는지 대화는 해보았어? 대화가 되면 내가 이러겠어. 더 심한 일들도 많았지만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서 자제하고 50%만 이야기한 거야. 네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지만 말이야. 객관적으로 일종의 과도기 현상으로 그동안 사회가 우리 남성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온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다 해도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 안으면서 내 능력을 탓하며 무력증에 빠져 있는 것도 나를 미치게 하지만 내가 부부관계에 진짜 절망하는 문제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의견을 말하면 딴을 부릴 때가 허다하고 마지못해 며칠 의욕을 보이는 척 하다가 다시 풀어져 버리고 말아. 아내와 내가 문제없이 살려면 베이비시터에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해 집안일을 맡기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살라고 하면 모를까. 그럴 형편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내 월급으로는 아파트 대출금 맞고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더 꼴보기 싫어. 그래, 네 기분은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만을 하면 여성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불만을 하는 우리를 더 나쁜 놈으로 몰아붙일걸? 왜? 맞벌이에 가사, 육아까지 하는 여자들은 사회가 나서서 편을 들어주면서 외벌이로 가사와 육아까지 하는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불공평한 일 아니냐? 계산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필요가 아닌 보다 특별한 대상인 만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니까. 남녀 관계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욕망 충족 아니니? 그게 불가능한데 존재가 인정되고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지금 네가 제기한 그 일이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지. 하지만 그 둘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필요가 아닌 존재를 선택할 거야. 내 의지로 안 되면 종교의 힘을 빌리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종교의 힘까지 빌리라고? 그렇다면 애초에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한 네가 네 발등 찍은 거지. 그래, 그건 인정해. 사랑에도 힘든 문제가 생기면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인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껴안고 살자 하니 감정만 격화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주고받다가 준영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준영이가 들먹였던 필요와 존재라는 말이 곱씹어졌다. 아내 없이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째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물고기의 성전환 제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인어공주에게 흰동가리와 용치기 놀래기를 촬영한 메모리 카드를 받았다. 집에 돌아온 후에 컷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인데 조금 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은별이가 차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할미 엄마 왔느냐고 물으면서 찾는다. 은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요? 그동안은 아빠만 찾더니 엄마 본 지 한 달이 되다 보니 보고 싶은가 봐. 며칠 전부터 그렇게 엄마를 찾는다.
은별이에게 분리불안증이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죽겠다. 은별이를 위해서 이번에도 네가 져주면 좋겠다.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라고 해도 자식 있는 사람이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세상 흐름이 그렇다고 다 쫓을 필요는 없으니까 감정은 일단 접고 은별 엄마와 화해하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봤자 달라질 것 없이 똑같을 텐데요. 나도 안다. 은별 엄마 좀 지나치다는 거. 그래도 한번 선택했으니까 어쩌겠니? 은별 엄마 문제에 네 책임도 아주 없지 않잖니. 나와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부부 상담이 전문인 정신과 의사가 있어. 답답한 나머지 그 친구 만나 하소연하던 끝에 너희 부부 이야기를 대충 했다. 소개해 줄 테니까 둘이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아본 후 이혼은 그때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후에도 네가 정말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나도 눈 질끈 감고 두말 않고 이혼 동의해 주마. 네가 맡겼지 지가 직접 찾아와 맡긴 일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번 못 듣고도 한 달에 반은 내가 보고 있는 아이, 한 달 내내 보는 차이밖에 더 있겠니? 들락날락하고 사는 아내에게 어머니도 어느 정도 적응된 탓인지 말 속에 뼈가 들어있는 게 느껴지면서도 어조는 담담했다. 매번 걱정만 끼쳐드려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 퇴근 후 은별이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분리불안이라는 단어가 귓전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악다구니를 퍼부어대던 아내의 모습까지 떠오르며 집중이 되지 않았다. 두통까지 몰려오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하고 방을 나오고 말았다. 결혼은 생애 필요 조건일 수는 있으나 필수가 아닌 시대에 사랑도 없이 가족이란 무늬만 유지한 채 룸메이트처럼 살아갈 일도 자신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혼을 한다면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없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없는 결손 가정의 아동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 아이의 앞날이 마음에 걸려 이도 저도 결정이 쉽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출산 독려를 위해 이러한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은 이것으로 끝. 이제 아이는 은별이 하나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끈지끈 몰려오는 두통을 달래느라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대었다. 남자와 여자의 성생활에 대한 경계가 날로 모호해지고 있는 세태 속에 나는 무얼 잘못 판단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건가. 문제점을 찾기에 골몰하며 수조 속을 유영하는 감성돔을 바라보고 있던 중이었다. 불현듯 감성돔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 태어날 때는 수컷이지만 자웅동체를 가지고 자웅이체가 되면서 최후의 성이 결정된다는 저 감성돔들처럼 진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굳이 결혼도 이혼도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좀처럼 매듭을 지을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던 중인데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며 감성돔과 내가 하나가 되더니 내 몸에 비늘이 돋고 흐느적 물살을 가르는 지느러미까지 자라고 있었다.